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유성환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문제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과연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잠잠하게 끝날 것인가? 많은 이들이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데요. 저도 몇 주 동안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언론이든 또 유튜브든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대부분의 언론에서 말아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지금 이 사태가 우리의 이 역사랑 어떤 관련이 있는지, 특히 북핵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크라이나 역사와 함께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사진은요, 역사상 가장 멍청한 회담이라고 알려져 있는 1938년도에 바로 미넨협정의 그 장면입니다. 이것을 이 히틀러의 성장을 막았노라고, 히틀러의 야욕을 내가 막았노라고 자랑하면서 그 각서를 흔들었던 이 총리는요, 영국의 당시 총리였던 체인벌린이었습니다. 체인벌린이 이 말을 할 때만 하더라도요, 정말로 이게 잘 진정이 됐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문제를 보면서 마침 이런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는데 그 모습에 약간의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과연 저는 그 생각을 왜 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연관짓고 있는 걸까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는요, 시작을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에서는 여러 자료들에서 보면 나오니까 대략의 우리한테 알려진 시기는요, 한 서기 9세기 정도로 나옵니다. 당시에 노르만족의 남하로 인해서 지금의 키예프 지역 일대에서 키예프 루스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었었고요. 이게 한 300~400년 정도 가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러시아의 중심지였었던 모스크바나 이런 데는요, 이 키예프가 거의 약간은 직접적인 지배까지는 아니지만 키예프가 좀 우위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 전 세계를 호령했던 바로 그 전사들이 있죠. 몽골 전사들에 의해서 이 키예프 루스는 실제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도 좀 여러 주변 나라들한테 식민 지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왕국에 의해서 간접적인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전에는 자신의 밑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이때부터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간의 복잡 미묘한 관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들의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의 꼬여버린 역사는요, 18세기부터 본격화됩니다. 18세기에는 바로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화국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폴란드가 세 개 국가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나라? 러시아, 프로이센,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 지배당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공화국 안에 있었던 많은 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영토가요, 특히 우크라이나 지금의 이 서쪽 지역이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었고요. 동쪽 지역은 러시아 지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시는 자료와 함께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은 누구의 언어서가 세냐면 러시아 언어권이 세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크림반도라든가 그다음에 돈바스 지역, 그게 다 그러한 연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세기에 오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역사는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는요, 1917년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때쯤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러시아도 비슷한 사회주의 혁명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20년대가 되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 나오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그 안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그 모습이 이루어지죠.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러시아 사람들을 정말로 싫어하거든요. 그 분노 감정, 반러 감정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본격적인 이유는요, 1932년에 있게 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대기근으로 알려져 있는, 이때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적게 보자면 한 300만 명, 많게 보는 학자는 1,500만 명까지 잡더라고요. 1,5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자료를 보세요.
너무나 처참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이렇게 죽어나간다는 건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좀 척박한 땅인가 보다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세계 3대 곡창지대예요. 3대 곡창지대라 하면 지금의 북미, 미국으로 대표되는 프레리 지역, 뭐 어마어마한 농장, 뭐 옥수수 밭이 막 우리나라보다 더 크게 있는 그런 지역이 있고요.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지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체르노젬은요, 대표적인 흑토지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 색깔이 흑색이에요. 그러니까 비료도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역사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소련의 잘못되었었던 사회주의 지배체제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에 소련은 공업화를 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우크라이나 지역은 워낙에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많은 지역을 이제 빼앗아 갔습니다, 곡물을. 그러면서 적게 지급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불만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뿌리의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고 또 소도 빼앗기느니 잡아먹자. 이렇게 되는 게 몇 년 누적됐었고, 마침 30년대 초반에 또 자연재해도 겹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처참한 상황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보시는 그 동상은요, 지금도 키예프에 있는 소녀상입니다. 너무나 맨발로 너무나 왜소한 체격에 서 있는 소녀들은 당시 1930년대 초반에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표현하는 바로 대표적인,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 동상이죠. 이것이 뼈에 사무쳐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소련이라는 큰 체제하에 있었으니까 그냥 내부적 불만으로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요, 냉전 체제라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 체제과 소련 중심의 공산권 체제 간의 어마어마한 체제 경쟁에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62년도에는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세계 3차 대전이 터지는 게 아니냐라는 극단의 위기 과정 가운데서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되었었고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후르쇼프 당시 서기장의 극적인 타협으로 인해서 세계 3차 대전까지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 후르쇼프가 우크라이나에 선물을 주었는데요. 그때까지는 거의 러시아의 행정구역에 있었던 크림반도를 이때 우크라이나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주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은 지나서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바로 고르바초프가 등장합니다. 이 고르바초프는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로스트, 즉 러시아어로 개혁 개방을 주장하게 되고요. 이러한 개혁 개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냉전 체제의 완화, 즉 냉전의 종식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독일의 통일 문제는 소련 입장에선 본인의 체제를 조금 위협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구를 해요. 좋아, 독일이 통일하는 건 내가 동의할 테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니네 책임져. 지금의 사회주의권 체제에서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습, 나토의 확장은 여기까지만 있어야 돼. 동독까지만이지, 독일의 통일까지만이지, 그 이외에 있었던 폴란드라든가 그 외에 이 동부 유럽 쪽에서는 더 이상 확장해서는 안 돼! 라는 사실은 그들의 합의를 받은 상태에서 독일의 통일을 인정해 주면서 냉전의 종식이 왔습니다. 특히 보시는 장면은 소련이 해체되었었던, 레닌의 동상이 무너졌던, 뭔가 전 세계를 한때 호령했었던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선 조금은 뭔가 아쉬움이 남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1990년대 초에는요, 옐친이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면서 뭔가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는 러시아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소련이 해체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핵무기, 바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우크라이나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라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원자력 방사능 사고가 있었죠. 당시에는 그냥 소련으로 묶여 있어서 큰 그게 없었는데 1992년이 되면서 각각의 나라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좀 그거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약간의 또 다른 의미의 선물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요, 1992년 그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요, 전 세계 3위의 핵 강국이었어요. 당시에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1000여 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었답니다. 뭐 팔아도 볼까 막 했었는데 그때 팔았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러한 와중에 부다페스트 각서라는 각서를 하게 돼요. 이 부다페스트 각서는 뭐냐면 우리가 핵무기를 양보할게. 유엔 상임 이사국인 특히 너네에게 당시에 이것을 러시아가 가져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가 핵 보유가 1위인데요.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대부분의 핵탄두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요.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경제적으로 지원도 받고 더 이상 우리 체제, 우리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큰 조건 없이 그 정도 작은 기본적인 조건을 하에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00년대가 되면서 러시아에 누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바로 마초의 그 남자, 푸틴이 등장합니다. 푸틴이 등장할 때쯤 갑자기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90년대 경제적으로 허덕이던 러시아는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연 7%가 넘는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푸틴은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국내 정치의 활용 차원에서 과거에 화려했던 러시아, 즉 과거에 화려했던 소련 시대에 대한 향수를 계속 불러일으켜요. 그러면서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러시아도 위협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회주의권에 반대 있었던 자유주의권의 군사적 동맹체, 바로 나토,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요, 확대되는 거예요. 한때는 자신의 밑에 있었던 체코, 폴란드, 헝가리가 99년도에 나토에 가입합니다. 2004년에는요, 불가리아, 슬로베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등 또 거기다가 그렇게 믿었었던 바로 발틱 3국이라고 하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도 나토에 넘어가요. 즉 이제 러시아 입장에선 군사적으로 남아있는 게 어디? 맞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섭. 근데 이때 최근에 2010년대 오면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넘어가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놓이게 되자 러시아가 상당히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언어를 많이 쓰고 있었던 러시아권, 친러시아적 성향이었었던 바로 크림반도를 합병합니다.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당시에 그 약속했었던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한테 바로 그 동의를 구해요. 니네 부다페스트 각서 기억 못하니? 우리 도와줘. 우리 핵무기 없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는 크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크림반도를 빼앗겨요. 보시는 장면은 바로 이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하고요. 그 대교를 만든 다음에 크림 대교를 만들고 트럭을 타고 바로 푸틴이 그 대교를 건너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건 러시아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했었고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입장에선 어마어마하게 속타는 그런 장면이었었죠. 자, 최근에는 돈바스 지역, 즉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지역, 거기만 하더라도 친러 성향이 셉니다. 거기서 약간의 분리독립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것을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겉으로는 부정했거든요. 우리는 관심 없는 거야. 그냥 저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하지만 최근에 벌어졌던 모습에선 어떻죠? 러시아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겠노라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우려하는 모습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국인들을 소개했습니다. 다 빠져나오라고 했죠. 대사관의 위치도 더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잘못하면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는데 사실은 이 장면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나라는 제가 볼 땐 북한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북한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너네 제발 핵무기 내려놓고 이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라. 우리도 미국도 뭐 중국도 일본도 다 그런 걸 우리가 같이 요구를 하죠. 그것이 바로 통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시작점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됐죠?
1994년도에 큰 조건 없이 전 세계 3위의 그 핵을 큰 조건 없이 넘기게 되자 사실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우크라이나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고 계신 장면은요, 바로 1994년도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과 당시에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옐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이거 잘한 거지? 이렇게 악수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바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때의 핵 포기를 후회하노라고, 우리가 핵을 포기하게 되자 국제사회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크라이나 진짜 큰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이것을 학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은 생각할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했죠. 이제 핵을 내려놓고 정말 우리도 이제 국제사회 일원으로 당당히 등장할까?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례가 있네요.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면 핵을 내려놓는 순간 국제사회에선 힘이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학습하게 되면서 절대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을까. 이러한 모습이 들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이 수업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바로 그 뮌헨 협정. 이건 바로 러시아를 보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패망했었던 독일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서요, 히틀러라는 괴물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는 계속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오스트리아를 합병했고요. 그러자 국제사회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러자 체코 지역의 수데텐 지역이라는 자신의 독일어권이 강한, 독일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본인에게 달라고 하자 영국과 프랑스가 유화 정책을 펼치면서 뮌헨 협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너네 여기까지야? 라고 약속을 하죠.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해 2차 세계대전은 터졌습니다. 말로 하는 내용, 그 외교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확장하고자 하고 있는 그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이 제일 무서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크림반도 먹었을 때, 크림반도를 차지했을 때 크게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러시아도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별다르게 얘기를 안 하는구나. 돈바스 지역, 이거 우리 러시아 언어권이니까 오히려 우리 러시아에 대해서 친러 성향이니까 이것도 차지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학습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그래야지 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노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좀 궁색하게 나섰었던 프랑스, 영국,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조금은 적극적으로 대화의 모습과 함께 평화적으로 이것을 강력한 모습과 함께 그들의 국제 공조가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그런 야욕을 내려놔야지. 사실은 한 땅 놔주다 보면 다시 한번 신냉전 체제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드는 오늘이었습니다.